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물리학 강사 신준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죠, 드디어. 사실상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찍어놨는데 저도 시험 기간이 겹치고 조금 할 일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일강이 늦어졌어요, 촬영이.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강의는 파랑연곡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파랑연 부분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은요, S유닛이에요. S유닛이 저희가 뭐라고 정의가 되냐면요, 측정의 표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미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단위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한다면은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상당히 복잡하겠죠. 왜? 자꾸 이 사람은 센티미터로 얘기하고 저는 미터로 얘기하고 이 사람은 뭐로 얘기하고 킬로미터 얘기하고 마일로 얘기하고 그러면은 계속 머릿속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단위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할 이 단위를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약속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단위들을 다 없애버리자는 건 아니고요. 다른 범위들도 같이 존재를 하되 얘기할 때는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I는 이제 밀도. 밀도는 킬로그램이라고 쓰고요. 이제 시간은 세컨드, 초죠. 그리고 거리를 얘기할 때는 뭡니까? 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 여러분들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SI 유닛이고요.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Kinetic Theory of Matter입니다. Kinetic Theory of Matter는 그렇게 설명할 거 없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자면은 모든 물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Kinetic Theory of Matter예요. 입자, 즉 애톰이죠. 애톰 혹은 파티클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모든 물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블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합쳐져서 물체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뭐 일화를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은 어,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죠. 리처드 파인만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만약에 인류가 멸망하고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하나가 있는데 모든 물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꼭 얘기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만큼 모든 물체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물리 혹은 다른 과학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요. 이 모든 입자, 애톰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애톰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파괴될 수도 없고 생성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파괴도 안 되고 생성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생성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걸 얘기하는 게 Kinetic Theory of Matter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슬슬 Thermal Physics, 즉 연력학에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연력학의 가장 기본적으로 연력학의 시작은요, Thermometer예요. Thermometer가 뭡니까? 온도계죠. 온도계에서 뭘 배우냐면요, 온도계의 어떤 이 파츠, 온도계의 부품들과 얘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calibration, 눈금이라고 하죠. 눈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눈금은 저희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눈금이잖아요. 이게 눈금이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게 눈금이고요. 두 번째 뭡니까? principle and parts, 즉 원리와 파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mercury. mercury는 화학 용액이에요. 화학 용액이 어디 들어갑니까? 요 빨간색 액체 있죠? 그게 mercury라고 하는 거예요. mercury를 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거는 점차 설명이 될 거고요. 세 번째, sensitivity. sensitivity를 한국어로 직번역하면은 예민도죠. 민감도라고 할 수 있어요. 민감도라고 하면은 뭐냐면요.
온도를 1도 올렸을 때 얼만큼 예민하게 얘가 반응을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더 정확해지겠죠. 네 번째는요, range라고 하는 범위죠. 범위는 뭐냐면요,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0도부터 15도까지 측정할 수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 예를 들어서 90도에서 100도까지의 온도를 측정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어떤 실험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체를 제가 99도를 저희가 올려야 돼요. 90도, 9도만큼 저희가 달궈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온도겠을까요? 이 온도겠을까요? 당연히 이 온도겠죠. 왜냐하면 얘는 95도가 되든 말든 15도에 넘어가면 일단은 최대치를 찍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90도에서 100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이 온도계 같은 경우는 뭐예요? 90도까지는 가만히 있다 90도 이상에 가게 되면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솔직히 90도까지 안 움직여도 저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제가 봐야 되는 건 99도니까. 그래서 레인지가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 리니어리티. 리니어리티라고 하면 뭐냐면요,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매번 1도를 올릴 때 같은 만큼 열을 팽창해서 같은 수치만큼 올라가는 열을 얘기하는 게 리니어리티예요. 중요하겠죠. 왜냐면 매번 다르면 오차 범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실험에 있어서 측정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여섯 번째, 마지막이죠. 여섯 번째는 responsibility. response라는 게 응답이잖아요. 응답. responsibility, 즉 뭐냐면요, 얘가 얼만큼 빠르게 응답을 하느냐예요. 여기서 응답은 뭐겠습니까? 온도를 올랐을 때 얼만큼 빠르게 열 팽창을 시켜서 빠르게 저희에게 이 수치를 보여주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느려지면은요, 저희가 온도를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못 재겠죠. 이미 15도가 지났는데 얘가 아직 응답을 안 하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15도가 안 됐구나 싶으면서 이제 15도가 넘어서 이제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오는 파트는 바이메탈릭 스트림입니다. 여기서 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바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두 개 혹은 이중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메탈릭 스트립은 판이니까 두 개의 메탈릭 판, 두 개의 철판이 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거다. 이게 메탈 1이고요, 메탈 2입니다. 쉽게 써서 M1, M2라고 쓸게요. 여기에 저희가 열을 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휘게 돼요. 이렇게 휘었어요. 그럼 원래대로 복구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열을 뺐어요. 즉 차갑게 만들었겠죠. 차갑게 만들어지면은 얘가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아니요, 원래대로 안 돌아오고 반대로 바뀝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 바이메탈릭 슈를 저희가 어디서 사용을 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생긴 회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메탈릭 슈이 있어요. 근데 회로가 오래 사용되면 어때요? 가열이 되죠. 그러니까 발열이 생기죠. 가열이라기보단 발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발열이 심해진 상태에서 회로가 계속 돌아가게 되면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이메탈릭 슈를 여기에다가 포함시켰을 경우에 열이 가해지면 어때요? 휜다 그랬죠. 휘면은 일시적으로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기에 갭이 생긴다. 회로를 끊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류도 끊기기 때문에 회로가 이제 제대로 제 일을 못하기 때문에 회로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S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학년의 물리를 하던지 간에 항상 나와야 되고 항상 저희가 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크라이테리아 A나 C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게 많잖아요, 시험에서. 그럴 때 가끔가다 이제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는 단위를 이걸로 주고 하나는 다른 단위를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SI 유닛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그걸로 통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깎이지 않고 제대로 시험에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SN이 되게 중요한 파트고요. 그리고 솔직히 크라이테리아 B나 D에 비해서 계산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 또한 많은 학생들이 계산하는 부분에서 점수를 더 쉽게 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서 최대치의 이 점수를 따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런 거 유의하시고요. 자, 이제 Thermal Physics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Thermal Physics의 첫 번째 Evaporation, 즉 증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증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액체가 끓을 정도로 뜨거워지지 않고 증발하는 거죠. 증발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액체가 끓을 정도로 뜨거워지지 않고라는 파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 많이 보셨죠? 물의 이 상태 변화 그래프. 여기 0도고 여기 100도고에서 100도부터 물이 끓고 0도부터 물이 온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액체가 끓을 정도로 뜨거워지지 않고 즉 100도 미만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죠. 여기는 안 되나요? 여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얼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은 증발에서 범위가 많이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있죠. 이 파트 여기는 우리가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즉 이 곡선 부분 있죠. 곡선이 아니라 이 기울기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물체의 상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페이스 체인지라고 해요.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텐데 페이스 체인지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얘네들의 우리가 이름이 있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하는 건 evaporation이 아니라 여기서 이름에 따왔죠. vaporization. vaporization이라고 하고요. 얼음이 물로 이동할 때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뭐 melt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 melting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우리가 scientific vocabulary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fusion이라고 해요. 네. fusion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fusion이라는 단어 꼭 써주시길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들 점수도 안 깎여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액체가 뜨거워질 정도 그러니까 끓을 정도 뜨거워지지 않고 물이 기체로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기체로 변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봐봐요. 이런 표면 위에 이렇게 물이 한번 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밖에 놔두면 이렇게 태양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겠죠. 물은 뭐예요? H2O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에너지를 일정만큼 이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이 본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깨지게 돼 있어요. 이게 페이스 체인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본딩이 깨지는 걸 페이스 체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발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 4가지가 있는데 surface area 첫 번째 표면적 surface area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뭐예요? 미터 제곱을 쓰겠죠. 미터 제곱을 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물이 표면에 있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어때요? 더 쉽게 에너지를 받겠죠. 그만큼 이 breaking the bond 즉 이 본딩이 브레이크 되는 게 더 쉽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wind예요. 여러분들 풍력 발전소라고 하죠. 이제 바람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저희가 전기로 만들어내는 걸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바람에서 에너지가 온다 했으니까 얘도 그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페이스 체인지가 생긴다는 거. 3번 temperature.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증발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얘기하시오라고 하면 템퍼레처 가장 많이 떠올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템퍼레처 올라가면 열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라는 거. 네 번째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텐데 휴미디티라고
습도죠. 습도가 왜 중요해요?라고 물어보면요. 습도가 높다는 거는 공기 입자 속에 물 입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물 입자가 왜 여러분들 여름철에 냉장고에서 이제 차가운 물을 꺼내면은 겉에 물이 이렇게 생기죠. 왜 그러냐면요. 이 공기 중에 있던 이 입자가 차가워지면서 이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물로 다시 변환이 되는 건데 그거랑 똑같아요. 이 물이 물을 만나게 되면 물이 더 차가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물로 다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증발을 하더라도 이게 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증발에 대한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휴미디티도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이 세 가지. 표면적 surface area, wind, temperature는 높으면 높을수록 증발이 빨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휴미디티는 높으면 증발이 천천히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컨덕션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컨덕션이라는 건 전도라는 건데 전도가 뭐냐면요. 물체와 물체가 맞닿아 있을 때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뜨겁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가 뜨거우니까 열로 전달이 되겠죠. 열 전도가 되겠죠. 전도거든요. 전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왜 이제 교회나 가면 이제 복음을 전도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도, 열역학에서의 전도라는 거는 열을 다른 물체에게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체에서 덜 뜨거운 물체로 열이 전달되는 건데 언제까지? 이 물체의 온도와 이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게 뭐냐면요. 디퓨전이라는 게 있어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커가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물이 많고 하나는 물이 적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둘이 물 온도가 아니라 물의 양이 혹은 이 수면이 같아질 때까지 물이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열에 대한 건 아니고 얘는 압력에 관한 거여서 그냥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나오는 게 thermal conductivity라는 거예요. thermal conductivity라는 건 뭐냐면요. 컨덕션에서 더 나아가는 건데 thermal conductivity 얼만큼 얘가 전도를 잘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 전도율, 즉 thermal conductivity라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얘가 얼만큼 전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good conductor로 나눌 수 있고 혹은 bad conductor로 나눌 수 있어요. good conductor라는 거는 우리가 뭐 쇠나 그런 것처럼 쉽게 달궈지고 쉽게 열 전도가 생기는 애들 얘기하는 거고요. bad conductor는 종이나 나무처럼 열 전도가 쉽게 되지 않는 애들이죠. 얘는 달궈지지 않고 타잖아요. 그래서 bad conductor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radiation 한번 볼게요. 레디에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레디에이션은 뭐냐면요. 열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9학년 때 이제 thermal conductivity 다시 배우게 될 때 열 전도에 대해서 배울 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열을 전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conduction, convection, radiation 그 중에서 radiation인데 radiation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미 여러분들 radiation을 경험하고 계세요. 여기가 태양이고 여기가 earth예요. 여기 지구잖아요. 여기는 우주인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열에 의해서 온도가 뜨거워지잖아요. 지구가. 왜 그러는 걸까요? 여기에는 매개체, 즉 공기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다 있는 것도 아닌데 열 전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레디에이션이거든요. 사실상. 레디에이션의 정의를 보면요. 매개체 없이 그리고 물리적으로 접촉 없이 열 전달되는 걸 레디에이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히터를 하나 켜놨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됐든 간에 저와 이 히터의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저는 여기서 열을 느낀다는 거죠. 그게 레디에이션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열역학, 즉 열에 대해서 배우는 물리학은 다 끝났어요.
생각보다 쉽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열물리학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컨덕션, 레디에이션, 그리고 그 페이스 체인지가 난데요. 이 부분들이 9학년 때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드디어 운동에 대해서 배워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물리라고 하면 생각하는 그 운동, 그 운동의 첫 번째 파트는요. distance, 어이구, time, 그래프. 얘를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면은 거리, 시간, 그래프죠. 거리, 시간, 그래프는 뭐냐면요. 그래프인데 거리와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거리가 얼만큼 변하느냐, 그거를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 게 DT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렸다고 쳐봅시다. 직선이죠. 그러면은 얘를 등속 직선운동이라고 해요. 왠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하기 앞서서 등속 직선운동의 뜻을 한번 봅시다. 같은 속도로 직선의 운동을 하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속도 한번 봅시다. 속도 모르고 속도. 자, 속도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분의 거리. 영어로 쓰면은 t분의 d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을 나타내는 t, 거리를 나타내는 d, distance d죠. t분의 d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얘는 1차 방정식이잖아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희가 어떻게 나타내요? 델타 x분의 델타 y. 즉 이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혹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하죠. 이거를 또 이제 뭐 나중에 미분 가면 이제 dx분의 dy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텐데 이건 알 필요 없고요. 델타 x분의 델타 y. 수학에서 델타라는 건 변화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량도 뜻하기도 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 그 말인즉슨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x잖아요. 이게 y고 이게 기울기잖아요. 근데 x가 뭡니까? t죠. y는 뭐예요? d죠. 즉 t분의 d. 얘의 기울기는 속도를 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점을 잡고 저희가 속도를 구하든 속도는 일정하죠. 그래서 같은 속도를 가지는 직선 운동이다 라고 해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등속 직선 운동만 있느냐? 아니죠. 요런 그래프도 있고요. 요런 그래프도 있어요. 얘는 갑자기 빠르다 천천히 되니까 얘는 감속이라고 하고요. 얘는 천천히 가다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속이라고 해요. 여기서 가속되는 속도를 가속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DT 그래프다. 그럼 속도의 SI닛은 뭡니까? SI닛을 구하는 방법은 이 공식 있잖아요. 이 공식을 각자의 유닛으로 바꿔주면 돼요. 시간은 세컨드였고 디스턴스 거리라는 거니까 미터죠. 아,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8학년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제 이 문서만 읽어보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또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럼 디스턴스 타임 그래프를 배웠으니 디스턴스 한번 제대로 파보자고요. 디스턴스는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리를 구하는 게 또 있어요. displacement. 얘도 거리를 구하는데 얘는 이름이 변이에요. 얘네 둘을 저희가 비교하려면은 벡터와 스칼라를 알아야 되는데, 벡터는 방향이 있는 물리량, 스칼라는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벡터가 디스플레이스먼트고요, 디스턴스는 스칼라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그림으로 설명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동했다고 쳐봐요. 이게 한 100m예요. 200m라고 하죠. 200m예요. 그러면 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동한 총 거리를 얘기하는 건 200m겠죠.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요.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났다고 하면은 시작점에서 끝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니까 직선 거리겠죠. 즉 최소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변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한번 내볼게요. 100m 서킷을 여러분들 돌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총 이동한 거리, 즉 거리는 100m가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100m를 이동했으니까. 변이는 어떻게 해요? 0이에요. 변이는 0입니다. 왜? 출발 지점과 끝 지점이 같으니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출발 지점에서 끝 지점까지 저희가 떨어진 거리가 없기 때문에 변이는 0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리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 stopping distance. stopping distance. 그냥 D라고 쓸게요. stopping distance. 멈추는 거리.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렇죠? 멈추는 거리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어떤 걸 전제로 하는 얘기냐면요. 운전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해요.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운전을 하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앞 전방을 주시하고 있으니까 고라니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아 이건 고라니다라고 인지를 하겠죠. 그 인지하는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하고 브레이크를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완전히 멈추는 그 사이 그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스토핑 디스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토핑 디스턴스를 저희가 두 가지 파트를 더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어요. thinking distance 더하기 braking distance. thinking distance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반응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말하며 위험을 인지한 후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는 시간 간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요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그 순간까지를 thinking distance, braking distance는 그 밟는 순간부터 차가 완전히 멈추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영향을 끼치는 한번 요소들을 알아볼게요. thinking distance를 이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뭐가 있냐면요. tiredness, 피곤함이죠. 피곤하면요, 여러분 이게 잘 머리가 내가 인지를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피곤하기 때문에 뇌도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알코올과 드러그, 술과 마약이죠. 술과 마약 같은 경우는 환각 증세를 일으키기도 하고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thinking distance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braking distance. 그리고 distraction이 하나 있네요. distraction은 뭐냐면 운전하는데 옆에서 방해하게 되면 일로 계속 시선이 쏠리고 집중이 계속 끌리기 때문에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braking factor는 이제 브레이크, 타이어, 로드 서페이스, 매스, 에어로다이내믹스 있는데 보통 차에 관한 거예요. 브레이킹 디스턴스, 브레이크가 잘 안 먹는 경우는 힘들겠죠. 타이어, 만약에 접지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잘 안 먹을 수도 있고요. 로드 서페이스는 그냥 도로, 아스팔트 도로와 빙판길 위에서 차를 달린다고 했을 때 뭐가 더 차가 잘 안 멈추겠습니까? 당연히 빙판길이죠. 그래서 로드 서페이스, 도로의 표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스. 이거 다음에 바로 나오게 되는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 관성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즉 질량이 클수록 브레이크가 잘 안 먹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에어로다이내믹은 뭐냐면요. 공기역학이라는 건데 공기역학도 많은데 굳이 그 안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공기 저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들이 스토핑 디스턴스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핑 디스턴스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어서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드디어 이제 뉴턴에 대해서 배우죠. 뉴턴이 누굽니까? 고전역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흔히들 고전역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뉴턴이 물리학계 또는 수학에서 또 큰 업적을 세운 게 많아요. 뭐 물리학으로 치면은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수학에서도 얘기하는데 뉴턴의 세 가지 업적이 있죠. 뉴턴의 세 가지 업적 뭡니까?
첫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 지금 저희가 배울 거. 그리고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 법칙에 대한 이론은 유명하죠. 사과가 떨어짐으로써 중력을 증명한 사람. 그리고 수학에서 유명한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자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뉴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뭐 배워요? 뉴턴의 운동 법칙. 뉴턴 제1법칙 뭡니까? 관성. 관성, 즉 이널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널시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이널시아라고 하는 거죠. 관성, 이널시아라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으면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이 가만히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밀면 잘 안 밀려지죠. 왜 그럴까요? 물론 저와 이 컵 사이에 마찰도 있겠지만 이너시아, 즉 관성의 이제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얘는 멈춰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정지해 있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 움직이려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은 여러분들 몸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 움직이는 법칙,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특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쏠리죠. 그것 또한 여러분들 관성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if 합력이라고 하면 가해진 힘이죠. 어디에? 네, 물체에. 가해진 힘이 0이라고 하면 저희가 두 가지로 물리학에서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지고요. 그 두 번째 방금 배웠던 등속 직선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등속 직선 운동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런 물체가 있어요. 이쪽으로 5N 땡기고요. 이쪽으로 5N 땡겼어요. 0N이죠. 그쵸? 가해진 힘은 0N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질량이 증가할수록 관성도 증가를 한다. 즉 정리를 하면은 질량과 관성은 정비례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힘과 가속도의 법칙. 얘는 F는 ma라는 공식이 나오죠. 되게 유명하죠. F는 ma라는 공식. F 힘이죠. 힘과 ma. m은 질량이고 a는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하냐면요, 질량 가속도라고 해요.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F는 ma와 비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와 비슷한 게 또 있거든요. 뭐냐면 중력이에요. 이제 FG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Gravitational Force. 중력은 mg라고 하죠. 그럼 이게 뭡니까? 중력 가속도라고 하기 때문에 힘과 중력 가속도는 비례하다라고 하는 거여서 정리를 하자면은 F는 ma에 정비례하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뉴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이 설명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뉴턴의 제3법칙. 뉴턴의 제3법칙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얘는 수식도 없고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와 B라는 물체가 있으면은 A가 어떠한 힘으로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같은 힘으로 A에게 힘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로 설명하면은 A가 B가 A에게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크기는 같고
계시면 된다고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를 설명해낸 뉴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죠. 항상 설명할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Equation of Motion 뭡니까? 네, 운동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에요. 운동방정식 제가 총 4개 써놨는데요. 사실상 IB MIP 과정에선 3개밖에 안 배웁니다. 첫 번째 3개죠. V 평균이 2분의 U 플러스 V는요 안 배울 거예요. 그래서 3개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V는 U 플러스 AT, 두 번째 S는 A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AT가 아니라 UT죠. U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는 EAS는 V제곱 플러스 U제곱이다.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요, 여러분들 문서 보시면은요, 문서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프도 있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통해서 구하는 거고, 얘는 가속도에 관한 그 공식을 변환시켜서 만든 거고, 얘는 뭡니까? 이 1번식과 2번식에서 t를 소거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꼭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만 해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물론 궁금하시면 4번에 대한 증명의식도 제가 써놨기 때문에 4번도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1강의 마지막 파트죠. 웨이브 파동입니다. 파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동 요런 거죠. 파동, 이게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파동에 총 4가지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웨이브렌트는 이거예요. 웨이브렌트를 이제 람다로 나타내기 때문에 1람다죠. 근데 유닛은 뭐예요? 길이기 때문에 미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람다 뭡니까? 하나의 파동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2람다겠죠. 얘는 2람다죠. 왜? 파동이 2개니까. 예를 들어서 2람다가 4m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 그럼 1람다 한 개의 파동 길이는 뭡니까? 2m겠죠. 이거는 기본적인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미터가 SI 유닛이고요. frequency는 여기에 x축에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을 1초 동안 몇 개의 파동이 지나가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requency 같은 경우는 저희가 s분의 1 혹은 sn-1 혹은 헤르츠라고 하는데, 이제 헤르츠, 과학자 이름의 헤르츠여서 헤르츠 그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고요. 헤르츠 많이 들어봤죠? 라디오 들을 때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107.7MHz 막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아, 방금 무슨 말 했죠? 주파수가 107.7MHz. frequency는 주파수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르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amplitude라는 거는요, 이 x축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요, mean position이라고 해요. mean position 뭡니까? mean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밉다의 뜻도 있지만 평균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파동의 평균 값이 x축이 되기 때문에 mean posi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mean position에서 이 곡선의 꼭지점까지 이 거리를 amplitude라는 거예요. 아래가 됐든 위가 됐든 상관없이 amplitude.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뭡니까? EA죠. EA는 좀 뭐라 하냐면요, peak to peak라고 해요. peak to peak,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이동했다. 얘도 길이기 때문에 amplitude의 SN은 미터고요. 마지막 대망의 타임 피리어드는 뭡니까? 이 파동 하나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타임 피리어드는 시간이 때문에 세컨드를 쓰게 된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파동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강은 여기서 끝낼게요. 1강 어차피 1강에서 다룰 내용은 여기서 다 끝났고요. 1강에 뭐 배웠습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물리를 해나가면서 사용하게 될 이제 기본적인 이 생각의 재료들, SI 유닛 중요하고요. 그리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 운동 법칙, 그리고 운동 방정식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파동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 2강에서는요. 2강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파동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울 거고요. 파동과 또 뭘 배웁니까? 빛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꼭 이 파동에 관한 내용 꼭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SN이 꼭 기억해 주시고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